한 가문이 200년 넘게 세계 금융의 중심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전쟁과 평화, 제국의 흥망성쇠, 경제 위기와 호황을 모두 겪으며 살아남았죠. 이들은 단순한 부자 집안이 아닙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고 화폐의 흐름을 조절하며 때로는 역사 자체를 바꿔놓기도 했거든요. 18세기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빈민가에는 특별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토지나 농장을 소유할 수 없었거든요. 마이어 암셸 로스차일드라는 한 남자도 이런 현실에 직면해 있었죠. 그래서 그는 가족 전통을 따라 섬유 상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게토의 현실은 참담했어요. 마이어는 섬유 장사에 금세 실증을 냈습니다. 더 큰 수익을 가져다줄 다른 사업 기회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금화와 골동품 거래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영리한 거래꾼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했고 오늘날 선행매매로 불리는 놀라운 전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가문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주된 역할은 현재의 주식 중개인과 비슷한 궁정 대리인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고객은 헤센카셀의 비렐렘 왕자였죠. 비렐렘이 금화 구매를 원할 때마다 마이어에게 시장에서 구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마이어가 한 일은 정말 영리했어요. 그는 빌린 돈으로 먼저 금화를 구매한 다음 왕자에게 판매했습니다. 사실상 구매자와 판매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 거죠. 이러한 관행이 바로 현대의 선행매매라고 불리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그는 이중으로 이익을 챙길 수 있었거든요. 1782년에 이르러 마이어는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빌헬름 왕자의 거대한 재산을 관리하는 투자 매니저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마이어에게는 이것이 단지 출발점에 불과했습니다. 금융업계에서 확고한 지위를 구축하려면 은행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마이어가 은행업에 진출한 것은 그의 뛰어난 안목을 보여줍니다. 1700년대 말 그는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이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마이어에게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부 이상의 유산을 꿈꾸고 있었어요. 시간의 시험을 견뎌내고 국가나 제국보다도 오래 지속될 가문 왕조를 원했던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프랑크푸르트나 프로이센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영토 확장을 위해 5 아들 중 4명을 유럽의 주요 도시들로 보냈습니다. 비엔나, 나폴리, 파리, 그리고 제국의 보석이라 불리는 런던으로 말이죠. 1800년대 초 영국은 여러 대륙에 걸쳐 방대한 제국을 보유한 세계적 초강대국으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영국 해군력은 무적이었고 바다는 그들의 것이나 다름없었죠. 산업혁명이 경제를 변모시켰고 영국을 산업과 제조업의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런던을 중심으로 한 금융 부문도 막강해졌고 1694년에는 잉글랜드 은행이 설립되었죠. 런던은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마이어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성공적인 은행 사업을 구축했지만 가문의 장기적 번영을 위해서는 유럽의 여러 핵심 도시로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셋째 아들을 영국 런던으로 파견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네이선 로스차일드입니다. 네이선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자신도 가문의 유산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했거든요. 네이선은 매우 야심차고 경쟁심이 강한 인물이었으며 사업 거래에서도 쉽게 화를 내는 성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투자 자금으로 2만 파운드를 주었어요. 네이선은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가능한 한 빠르게 이 돈을 늘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1800년대 초 런던의 섬유 산업은 상당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면화부터 비단까지 다양한 종류의 직물을 생산하는 수많은 소규모 작업장과 공장들이 특징이었죠. 네이선은 이러한 성장세를 활용해서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네이선은 후에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신은 곧 원료, 염색, 제조라는 3가지 이익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이죠. 제조업체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원료와 염료를 공급할 테니 당신들은 나에게 완제품을 공급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대신 3개의 이익을 얻었고 누구보다도 저렴하게 물건을 팔 수 있었거든요. 짧은 기간에 그는 2만 파운드를 6만 파운드로 불렸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네이선은 수익성 높은 섬유와 귀금속 밀수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밀수업자가 된 거죠. 1808년까지 네이선은 뛰어난 경영 능력과 판단력, 선견지명, 그리고 인맥 덕분에 상품을 대륙으로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데 성공한 인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런던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네이선은 80만 파운드라는 인상적인 매출 증가를 기록했어요.
이제 상당한 자본을 확보한 네이선은 자신의 기업을 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아버지의 은행보다 더 큰 규모로 말이죠. 1812년 마이 암셸의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곧 죽음이 불가피하다는 걸 깨달았죠. 무엇보다 가족의 단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로스차일드 왕조의 오랜 성공 기반 중 하나입니다. 가족으로서의 강한 결속력과 독특한 사업 운영 방식이 오늘날까지도 성공을 거두는 이유죠. 로스차일드 가문의 아들들이 각각 다른 도시에 은행을 설립하면서 유럽은 한 세기 이상 지속될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18세기의 전쟁들은 대체로 제한적이었고 사람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휴전으로 끝나는 경향이 있었지만 19세기의 전쟁들을 보면 최소한 일부는 점점 더 이념적이 되었고 저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영국은 정교한 금융 시스템 덕분에 경제 붕괴 없이 한 세기 동안 6번의 전쟁을 치렀거든요. 1814년 웰링턴 공작은 나폴레옹과의 연이은 승리 후 그 전투를 프랑스로 옮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 있는 동안 웰링턴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상당한 양의 프랑스 화폐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웰링턴의 원정은 전례 없는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네이선은 이것을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로 여겼습니다. 만약 그가 이 어려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의 은행은 전례 없는 높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었거든요. 네이선은 나중에 자신이 한 일을 쉬운 일처럼 들리게 만들었어요. 1800년대 중반 유럽이 전쟁의 격전지로 변하면서 각 국가들은 외환 시장을 점점 더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전쟁에서 지면 종종 상대방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죠. 로스차일드 가문에게 전쟁은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됩니다. 그들의 은행 네트워크는 독특한 경쟁 우위를 제공했거든요. 그 시기에는 현대적 은행 시스템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었죠. 때로는 8%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 수입은 전체 수입원의 일부에 불과했어요. 로스차일드 가문은 금융계에서는 정보가 전부이고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기에 성공적인 외환 트레이더 중 하나였어요. 로스차일드 가문은 민간 운송 회사를 이용하고 심지어 잘 훈련된 말과 비둘기까지 활용해서 경쟁자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갔습니다. 그 결과 통화 투기가 그들에게 가장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되었죠. 런던 하우스의 수익은 계속 늘어났고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융계의 가장 강력한 인물이라도 궁극적인 적을 물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1836년 7월 28일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인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58세의 나이로 사망한 것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장수로 유명했기 때문에 이는 놀라운 일이었죠. 사실 네이선이 죽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아직 살아 계셨고 90세가 넘도록 살았습니다. 런던 타임즈는 보기 드문 극찬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 사설은 네이선 마이어 로스차일드의 죽음은 이 도시와 어쩌면 유럽 전체에 오랫동안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평가했어요. 네이선 로스차일드의 죽음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로스차일드 가문은 그가 없어도 계속 번영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은행들은 분산화된 은행 시스템을 구축한 덕분에 계속해서 번창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파리에 있는 네이선의 남동생 제임스 로스차일드가 가문 왕조의 총사령관이 되었어요. 제임스에게 로스차일드로서의 압박감은 엄청났습니다. 정부 채권과 전쟁 자금 조달이 이 가족에게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남아 있었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익 마진이 잠식되고 있었거든요. 그는 가족에게 새로운 영광을 가져다 주기 위해 새로운 우위를 찾아야 했습니다. 제임스 로스차일드는 곧 철도라는 새로운 급성장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800년대 초 유럽에서는 철도가 급속히 확장되었어요. 1825년 영국의 스톡턴 달릭턴 노선을 시작으로 철도는 교통의 혁신을 일으키고 산업 성장을 촉진하며 무역을 확대했습니다. 1840년대 내내 로스차일드 가문은 많은 철도 사업에 자금을 제공하여 수수료와 철도 채권, 주식 거래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돈을 현명하게 관리했어요. 종종 다른 사람의 돈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위험을 줄였거든요.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은 단순한 은행가가 아니었습니다. 가족 사업의 핵심으로 남아 있으면서 은행은 수요가 점점 높아지는 자산에 투자되는 자금을 창출했어요. 야금술, 광업, 그리고 무엇보다 철도 말이죠.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익이 급증하는 반면 일반 서민들은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산업가들은 가능한 한 빨리 큰 부를 축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했죠.
1840년대에 이르러 연이은 전쟁 패배를 겪은 프랑스 정부는 엄청난 부채 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가 경제는 위기에 처했어요. 며칠 만에 프랑스의 로스차일드 은행은 파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프랑스 은행의 수장인 제임스는 자신의 기관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이었어요. 그는 런던에 있는 조카 네이선 로스차일드의 아들 라이오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로스차일드 가문의 은행업은 거의 2세대에 걸쳐 이어져 왔습니다. 라이오넬에게 삼촌의 지점을 구제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과 잠재적 손실을 초래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가족의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의 런던 은행은 대출을 주선해서 삼촌의 은행이 붕괴되는 것을 막았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이오넬 로스차일드는 가족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국민들을 격려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느꼈어요. 라이오넬은 자신의 민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들어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9세기 중반에는 영국 유대인에 대한 대부분의 제한이 폐지되었어요. 1847년 8월 라이오넬 드 로스차일드는 런던 시의회 자유당 후보로 선거에 나섰어요. 라이오넬이 당선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하원 의원으로서 정식으로 선서를 하려면 그는 성경에 대한 선서를 낭송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라이오넬은 거부하고 오직 구약 성경에만 맹세하겠다고 고집했어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기념비적인 일이었습니다. 제임스 로스차일드가 나이가 들면서 라이오넬은 점차 가족의 가장 역할을 맡게 되었죠. 하지만 라이오넬이 깨닫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유럽에서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새로운 은행 제국이 등장하여 로스차일드의 지배력에 도전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주니우스 모건은 상업은행인 조지 피바디 앤 컴퍼니의 영국 은행가였습니다. 1864년 피바디가 은퇴하자 주니우스가 회사를 인수했어요. 주니우스 모건은 메이저 리그에서 뛰려면 정부 자금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1800년대 은행가에게 전쟁보다 더 큰 기회는 없었거든요. 1867년 프랑스는 네덜란드로부터 룩셈부르크를 매수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센은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며 긴장이 고조되었어요. 프로이센의 총리이자 무자비하기로 악명 높은 군인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1870년 7월 19일 나폴레옹 3세가 프로이센에 선전포고를 했어요. 1세기 동안 전쟁에 자금을 지원해온 로스차일드 가문은 국가의 승패를 예측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가 강력한 오토 폰 비스마르크를 물리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으며 프랑스에 돈을 빌려주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로스차일드와 베어링 같은 주요 은행들이 프랑스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피하는 반면 주니우스 모건은 이것을 평생의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프랑스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주니우스 모건은 자신의 조직을 통해 프랑스 군대를 위해 1천만 파운드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그는 미국 은행가로서 프랑스 정부가 미국의 무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도 했어요. 전쟁은 독일의 결정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패배한 프랑스는 대출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1873년에 채권을 선불로 갚았습니다. 그 결과 주니우스 모건은 이 횡재로 엄청난 돈을 챙겼어요. 그 대출로 그는 무려 150만 파운드를 벌었거든요. 덕분에 그의 회사 자본은 엄청나게 불어났고 정부 재정 부문에서 고위직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건 하우스는 금융계의 강력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주니우스 모건이 자신의 은행 왕조를 건설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로스차일드 가문은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1868년 제임스 로스차일드가 사망한 이후 로스차일드의 젊은 세대는 점점 더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동안 로스차일드 가문은 미국을 미친 사람들의 땅으로 여기며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모건 하우스의 부상과 월가가 셀가가 새로운 글로벌 금융허브로 부상하는 것을 보면서 로스차일드 하우스는 더 많은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1893년 5월 9일이 그날입니다. 수십 년간 철도 시장이 호황을 누렸지만 과도한 확장과 건설로 어려움을 겪던 철도 산업이 갑자기 붕괴했거든요. 그 결과 역사상 최악의 불안 중 하나인 1893년 공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근본위제를 유지하기로 결심하고 세금 인하와 정부 지출 증가 같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 당시에는 미국 달러가 주요 세계 통화가 아니었습니다. 영국 파운드였거든요. 클리블랜드 정부의 금 보유고가 위험할 정도로 부족해지고 있었어요. 1800년대 후반에 주니우스 모건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제2
피어폰트 모건이 모건 가문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연방 정부는 금 보유고가 고갈되기까지 며칠이 걸릴 것으로 보였어요. 모건은 그 결과가 신생 국가와 자신의 은행 제국에 재앙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로스차일드 가문은 금과 은 채굴 사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왔습니다. 금광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급속히 커졌거든요. 게다가 이 기간 동안 로스차일드가 발행한 채권의 대부분은 수혜국의 금본위제 채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제2피 모건은 정부 채권을 발행하여 6,500만 달러를 조달하고 이 돈으로 로스차일드 가문과 협상하여 연방 준비 제도를 위해 350만 온스의 금을 매수했어요. 그 당시 은행들은 정부와 거래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대개 빚을 갚고 필요할 경우 항상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할 수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모건과 로스차일드의 협력으로 인해 이들의 채권 상품은 가장 인기 있는 투자 상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금채권은 대주익에 판매되면 30분 만에 매진되었어요. 미국은 세계 역사상 어떤 제국과도 견줄 수 있는 초강 대국으로서 새로운 제국으로서 세계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1900년대 초반 제국주의적 경쟁, 군사력 증강, 복잡한 동맹 등으로 인해 유럽 열강 간의 긴장이 폭발점에 달했어요. 전쟁으로 치닫는 길이 기업의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위협인 가운데 로스차일드 가문은 고조되는 긴장을 자본화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런던 로스차일드 은행의 수장은 네티 로스차일드였어요. 그는 영국 정부가 해군력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럽 국가들이 군사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암살된 이후 유럽은 다시 한번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이 전쟁은 참호전과 새로운 무기를 특징으로 하며 엄청난 사상자를 냈으며 약 1천만 명의 군인과 700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1차 세계대전에서 살아남았고 심지어 전쟁 자금으로 이익을 얻기도 했지만 그들의 사업 규모는 미국에서 떠오르는 은행 왕조인 모건 하우스에 비하면 미미했어요. 모건 하우스는 제2 피어폰트 모건의 아들인 잭 모건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1935년 주이시 크로니클은 약간의 안도감을 담아 로스차일드 가문의 전성기가 쇠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로스차일드 가문은 혼란에 빠졌어요. 동시에 유럽에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반유대주의 감정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불과 21년 후인 1939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 발발했어요. 1940년 봄 히틀러는 연이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곧 점령당했죠. 이어서 독일군은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휩쓸었습니다. 히틀러가 유럽을 정복한다면 로스차일드 가문은 확실히 몰락할 것이었습니다. 일부 로스차일드 구성원은 나치 점령에 맞서 저항운동에 참여하지만 많은 구성원은 박해를 피해 유럽을 떠나 더 안전한 나라로 망명을 갔어요. 1940년 독일 전차가 파리에 입성했을 때 프랑스의 로스차일드 가문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로스차일드 왕조가 점점 더 분열되면서 런던의 NN 로스차일드는 재건하고 자체 방향을 개척하는 과제에 착수했어요. NN 로스차일드 앤 선즈의 핵심 경쟁 우위는 정부 자금 조달이었습니다. 이는 로스차일드의 핵심 전략이기도 했거든요. 1970년대에는 미래의 미디어 거물이 NM 로스차일드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맥스웰이었어요. 하지만 사업 제국을 확장하려면 돈이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많은 돈 말이죠. 로스차일드 같은 강력한 기업만이 제공할 수 있는 유형의 자금이었거든요. 1980년대에 맥스웰의 투자는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NN 로스차일드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빅터 로스차일드 경과, 그의 아들 제이콥은 한쪽에 서서 사촌인 에블린드 로스차일드 경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스캔들이 터지면서 로스차일드 가문의 명예가 위협받게 되었어요. 1990년대 초 맥스웰이 직원들의 연금 기금에서 수억 달러를 횡령해 자신의 사업과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991년 맥스웰이 카나리아 제도 근처의 요트에서 실종된 후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은 이후 그의 재정적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맥스웰의 죽음에 개입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이 사건은 그들의 명성에 흠집을 냈습니다. 하지만 에블린드 로스차일드 경에게 이 스캔들은 은행의 신중함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그의 신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어요. 2023년까지 로스차일드 가문은
전통적인 은행업을 넘어 다양한 부문으로 사업을 다각화했습니다. 이들의 사업에는 투자 은행업, 자산관리, 사모펀드, 자선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때 로스차일드 은행 왕조의 기반이었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비엔나, 런던, 나폴리의 원래 은행 시설은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적응해 왔습니다. 은행업이 여전히 중심이기는 하지만 이 가문의 영향력은 이제 더 광범위한 금융 서비스로 확대되었어요. 역사를 통틀어 로스차일드 가문은 더 많은 돈을 버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유산을 지켜야 할 때가 되자 그들은 그러한 기회를 놓칠 수 있었죠.